안녕하세요. 오태훈입니다. 네. 마지막 영상 찍은 지 열흘 됐기 때문에 지금쯤 다시 올라오지 않으면 또 이제 댓글로, 이제 폭동의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기 때문에 다시 마이크 켰습니다. 가격도 떨어져서, 제가 나타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그, 그, 피차이? 있잖아요. 그, 구글 CEO가 한마디 하셨죠. 우리는 블록체인과 함께 간다. 구글은. 네. 야, 이게 하락장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락장이 좋은 것도 있어요. 하락장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구글. 그죠? 그러니까, 구글이, 하락장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연히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보름 동안 뉴스가 3개나 나갔죠.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드는 건지 어쨌건 뭘 잘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넣어서 카드 만든다 그랬고, 두 번째는 크라우드에서 뭘 하겠다 그러고, 세 번째는 결국은 CEO가 우리는 블록체인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블록체인과 함께 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떤 가설을 가지고 현상을 보는 것은 재밌습니다. 네. 틀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이렇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혀 기죽을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뉴스다, 이거는. 그래서 사실 지난달 20일에 구글 뉴스가 나왔을 때 사실은 시장이 정직하게 뉴스를 읽을 수 있다면 그날 한 2배 갔어야죠. 네, 비트코인이. 그런데 지금 안 갔죠. 그러면 이제 뭔가 누적되고 있는 거죠. 에너지가 누적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구글이 그냥 하나의 기업이 아니잖아요. 구글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 나스닥의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만한, 지금 이렇게 연준의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반전한 거 보면 애플하고 구글의 힘이잖아요. 그죠? 그런 구글이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들어온다는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커버크는 좀 질렀다. 그러니까 저커버크는 2019년도에 침체된 시장에서 저커버크가 리브라를 발표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암호화폐 가격이 뛰어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죠. 청문회에도 불려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페이스북은, 메타는 리브라 DM으로 바뀐 프로젝트를 거의 이제 정리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걸 봤겠죠, 구글이. 구글이 그걸 보고 몸을 사리고 있는데, 상승장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아무리 완화된 표현으로 하더라도 상승장에서 더 이렇게 비이성적인 투기를 조장하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받았던 압력을 받을 거예요. 어느 정부로부터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구글이라면 미국이겠죠. 일론 머스크는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의 압력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런 압력을 받으면 또 말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일론 머스크는 쇼맨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캐릭터지만 구글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신중했을 거고 하락장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나 이런 큰 기업이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채권자, 주주, 자회사, 협력사, 엄청난 이해관계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의 방향에 대해서 어나운스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늦어지면 너무 엄청난 실기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2022년 반드시 나와야 됐었겠죠. 근데 하락장이 오지 않고, 그럴 리는 없지만, 하락장이 오지 않고 이렇게 쫙 우리 비트코이너들의 바램처럼 수직 상승해버리면 구글은 정말 타이밍 놓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반드시 하락장 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하락장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패닉에 오니까 바로 뉴스 내보내죠.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로 하락장에 좋은 뉴스도 있네요. 이것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는 거고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쁜 뉴스가 없을 때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거는 채굴자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비트코인은 채굴자들이 안 팔고 있다가 이렇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고래와 채굴자는 뭐가 다르냐면, 일반 고래는 진짜 이렇게 여유돈으로
그 마이클 세일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아두는 거고요. 채굴자들은 팔아야 돼요. 예,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감가상각되면 기계도 교체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그런데 이들이 안 팔고 누적하고 있다. 그거는 이제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날 비트코인 매거진에 나왔던 그 데이터 분석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들이 갑자기 이거 홀드했다. 이거는 이제 매도 압력이 쌓이고 있는 거죠. 이들이 오래 못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장이 정체하거나 하락하면 조금 버티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던지죠. 그러니까, 좀 본인들이 던지면서 이제 그 가격을 떨어뜨리니까 본인들도 손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회복되는 걸 기다렸다가 던져서 이렇게 꺼버리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채굴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뭐 10,000개 정도 풀리면 이 정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털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보유할 거하고 이제 유동성으로 바꿀 거를 다 바꿨으니까 이제는 좀 괜찮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혈액이 맑아지듯이 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가 없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은 비트코인 속성에 대한 오해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승장이 이렇게 쭉 지속될 걸 예상하면서 상승장 때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야지. 그러면서 마지막 강의로 제가 심리적으로 준비했던 강의를 오늘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작별 인사 드리는 건 아니고 상승장이 안 오니까 그냥 저도 채굴업자들이 갖다 버리듯이 저도 이제 이 마지막 콘텐츠 던지고 새로운 공부할게요. 예, 상승장이 안 오네. 이게 막 눈부신 상승장이 오면 저는 사라질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제 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몰랐지.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라고 하면서 이제 딱 그 멋있게 선언하고 갈라 그랬는데, 기회가 안 오네요. 그래서 저도, 구글처럼 기다리면 좋을 텐데, 맷집이 없으니까 못 기다리겠고, 그냥 지금 풀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셨죠? 비트코인 그거 채굴 그거 그만두면 계속 코인이 나오다가 안 나오면 그 시스템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제가 저를 너무 걱정하시는 독자분께서 우리 이 바닥에서 저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저를 아는 피차 선수니까 잘 아는데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워낙 가는 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걸 피차 알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이렇게 글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참 논리적으로 헛발질을 한 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안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모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여러 층위가 있는데 어쨌건 지금 말씀드린 그분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도 헛발질하는 분들이 있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어서 대충 들으셔가지고 그거 코인 채굴 다 그만두면 코인이 이제 안 나오면 그거 시스템 종치는 건데 그게 100년 남았다고 쟤네들 100년 동안 우리 일 아니라고 저러는 거다 이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거래 수수료로다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래 수수료로 그게 가능하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거 장담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거래 수수료로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거래 수수료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가격이 엄청 올라야 되는데 가격이 안 오르면 그러면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회의적이다. 그래서 설득이 좀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설명을 해봐야 본인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으면 설득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논리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양자 컴퓨터만큼이나 이것도 양자 컴퓨터보다는 좀 덜하다. 요번에 지금 제가 소수몽키가 지금 큰 집이 많네요. 그게 22만까지 가고, 제 구독자도 한 1000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근데 거기 댓글을 보면 참 턱 떨어지죠. 그죠? 그 댓글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지난 8년 동안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여러분들 아마 좀 간접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소수몽키 그 댓글 보면서, 머리 아파, 이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약 먹을만 하죠, 그죠? 네, 아직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어쨌건 양자 컴퓨터까지는 아니지만 이것도, 채굴 종료 이거 상당히 좀 지적인, 헛발질이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보면 대략 4년마다 이렇게 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이걸 코인베이스 코인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50개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5개. 이게 수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분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5개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코인베이스 뭐 블록 함수 이렇게 해가지고 분수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4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최근에 이 채굴 속도 이런 걸 계산해 봐서 2140년이 아니라 2070년쯤에 채굴이 완료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수학을 돌려봐야 알겠는데 그분들도 뭐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라니까 그렇게 되지만 저는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게 그렇게 되나? 왜냐하면 이게 채굴 속도도 조절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채굴 속도가 너무 빠르면 대략 2주마다 전부 21이라는 숫자랑 관련이 있어요. 비트코인 그 코드는. 그러면 21, 하여튼 그게 대충 2주인데, 몇 번의 블록마다 한 번씩 그 채굴 속도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면 그 난이도를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보면 이게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채굴 파워가 팍 늘어나서 속도가 막 2배로 빨라졌다. 그러면 난이도가 2배로 딱 2주 지나서 늘어나지 않아요. 조금만 반영이 돼요. 조금만.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팍팍팍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무스하게 조정하도록 점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 발행량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꺾어지는데 잘게 나누면 전부 비슷해요. 그게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처음에 많고 좀 점근선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좀 어려운 개념의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좀 두려워요. 왜냐하면 썼다 하면 막 댓글 달리더라고. 잘난 체 한다. 지식인은 쉬운 말로 설득하는 거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지금 노이로제예요. 그래서 이 좀 쉬운 말로 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 점근선이라는 단어 아세요? 이렇게 가기는 가는데 영원히 도달하지 않는 선, 이게 점근선이잖아요. 그렇게 점근선으로 도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점근선에 도달해 있는 그 곡선을 따로 떼서 또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처음에는 빠르게 증가하고 또 점근선, 그것도 또 점근선에서 또 떼서 보면 또 빠르게 증가하고 또 점근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비트코인이 채굴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소스 코드에는 1비트코인 1억이라는 숫자거든요. 이게 정수형이에요, 정수형. 그래서 비트코인 잔돈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프로그래머들이 소스 코드를 바꾸면 돼요. 실수형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실수형은 뭐가 문제냐면 이게 워낙에 이 넘버가 들어가는 자리가 너무 많은데 실수형은 바이트를 많이 차지하니까 소프트웨어가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실수형에서도 뭐 라운드라는 걸 쳐가지고 라운드 3 하면은 이제 세 자리수에서 반올림, 그러니까 소수점 세 자리에서 반올림, 뭐 라운드 4 치면 소수점 네 자리에서 반올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합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어떤 프로그래머가 이제 그걸 올리면 이제 그것이 주류가 되면 이건 소프트 포크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자리냐 세 자리냐 가지고 이제 경쟁하다가 우세한 것으로 해가지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잔돈도 그냥 그 안에서 만들어져요. 추가로 발행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1억이라는 숫자니까 이게 1억이 또 반감되고 또 만약에 1억으로 줄어들면 1억이 또 이제 5천만으로 반감되고 5천만이 이제 2,500만으로 반감되고 2,500만이 뭐 또 반감되고 이렇게 쭉쭉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1사또씨까지 이제 채굴이 완료되는 게 2140년이라고 이제 원래 그것이 정설이죠. 물론 이제 그게 앞당겨질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런데 이제 1사또씨를 만약에 또 실수형으로 바꾸면 또 1사또씨를 또 뭐 한 100이라는 숫자로, 사토시 다음은 뭐라 그럴까? 나카모토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이 사토시를 만약에 1000 나카모토로 한다면, 이제, 또, 거기서도, 1사토시가, 1000 나카모토가 이제, 500 나카모토, 500 나카모토가 250 나카모토, 이렇게 또, 이제, 연장시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게 돈이 돼?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채굴이 멈추느냐가 논의의 초점이 아니고요. 논의의 초점은 채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느냐라는 게 논의의 초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논의가 바뀌었어요. 채굴이 종료되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점근선 안에서도 또 나눠서 1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니까 그것이 이렇게 반감되고 또
그것이 또 멈출 것 같으면 그쯤 되면 이제 잔돈이 아니기 때문에 1사토시가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불편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 세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실수용으로 바꾸면서 라운드 4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사토시가 10,000나카모토가 되는 거지. 그럼 10,000나카모토가 또 반감 들어가면 또 그것도 수십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지는데. 그럼 그때 가서 또 후손들이 또 수십 년 지나서 또 실수용 또 라운드를 10라운드 치겠지. 그럼 10라운드 치면 이제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의 영원히 채굴을 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영원히 채굴된다. 그럼 이제 반감이 확 올라와. 이런 얘기 이제 또 처음 들었어, 오태민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또 오태민 저 새끼 아이씨. 그 코드 보면서 제가 공부 얼마나 했겠어요. 네. 그럼 저를 믿으세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채굴은 영원히 안 끝나게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1사토시가 돈이 돼? 이런 거잖아요. 1사토시 먹으려고 채굴 경쟁할까? 그래서 수수료 있다니까, 수수료. 그러니까, 수수료하고 1사토시 먹으려고 경쟁할까? 그래서 채굴자들이 경쟁 안 하면 채굴 파워가 줄어들고, 채굴 파워가 줄어들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면 비트코인 가치가 낮아지고, 비트코인 가치가 낮아지면 가뜩이나 1사토시가 의미가 없으니까 채굴자가 더 떨어지고, 채굴자가 더 떨어지면 보안성이 더 나빠지고, 보안성이 더 나빠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면 1사토시가 진짜 의미가 없어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하나는 날렸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코드를 바꿔서 소프트 포크로 가볍게 바꿔서 정수형을 실수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영원히 채굴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먼지 같은 그런 액수가 채굴자들에게 관심이 있으려면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어마어마하게 안 오르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이게 진짜 문제네요. 그죠? 그러니까 채굴이 종료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채굴이 종료되진 않더라도 그게 채굴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적으니까, 채굴자들이 받는 게 너무나 적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그때 가서 그만큼 오르지 않으면 그럼 망하는 거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바꾸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채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게 왜 그때 가서 일어나? 지금 일어나면 되잖아. 그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왜 그때까지 기다려?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10년 전. 10년 전 비트코인 10분에 50개씩 떨어질 때, 그때 비트코인 얼마였어요? 1달러 안 됐을 때, 10분에 50달러를 지금 우리가 채굴자들한테 보상을 하는데, 12년이 지나면은 10분에 6.5개밖에 안 떨어져. 그러면 6달러, 7달러밖에 못 받고 채굴자들이 채굴을 하는데, 이 시스템이 이거 버틸까? 이런 얘기를 이제 12년 전에 하는 거예요. 채굴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진짜로 했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여요? 진짜 쓸데없는 걱정했죠. 그죠? 그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 같은 사람들이 그거 별로 길게 대답도 안 했어요. 그때 가면 가격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가서 가격 오르지 않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안 오르면 어떡할 건데. 그럼 6달러 받고 지금 채굴하라는 거야? 이런 거죠. 그 당시 시스템은 그러니까 6달러 받고 채굴하면 시스템이 불안정해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뭐 6달러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디서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 거냐면, 비트코인을 삼성전자의 주식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의 주식이 10분마다 신주가 발행이 돼요? 안 돼요. 신주가 발행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아무리 사더라도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돈은 삼성전자 회계장부에 안 들어가요.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삼성전자 회계장부에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내는 돈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를 더 산다거나, 종업원들의 복지를 더 향상시킨다거나, 아니면 외국 바이어를 네트워크를 더 강화하는데 안 쓰이잖아요. 그렇게 쓰이려고 하려면 삼성전자의 IPO, 신주를 발행해서 자본을 더 충당해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이잖아요. 지금 자본시장은 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지만
이 세컨더리 마켓을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이 세컨더리 마켓을 없애자. 왜냐하면은 그거는 전 국민을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고 실제로 기업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멍청한 거죠. 그 사람들은 시스템적인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더리 마켓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거죠. 필수 불가결한 부분.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에는 그 회사가 영구적인 자기 자본을 만드는, 그러니까 자본을 이게 충당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계속 채권을 갱신하는 방식이 있고, 한 번 자본시장에서 IPO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계속 채권을 이월하는 방식은 계속 이제 채무가 이제 증가하는 걸로 잡히는데, 이 한 번 자본시장에서 가져온 거는 한 번만 이제 하고 완전히 자기 자본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 개념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장 기업들의 자본의 충당에서 그 은행권이라든가 이런 감저 자본, 그러니까 채권이나 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 시장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본으로 받는 부분은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이제 그거는 서로 비교할 대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본으로 받는 거는 갚지 않아도 되는 거고, 실제로 채권이라고 치면 계속 1년마다 갱신하는 연구채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큰데, 이제 일단 어느 시점에서 보면 이제 그 간접자본, 갚아야 될 간접자본의 비중이 큰 걸로 나오는데, 하여튼 그 세컨더리 마켓,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식시장은 실제로는 기업한테 도움이 안 되지만 이것을 빼버리면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해버리기 때문에, 처음 투자자가 이걸 유동화시킬 수 있는 게 세컨더리 마켓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자가 내는 돈만 기업에 들어가지만 그 세컨더리 마켓이 있기 때문에 처음 투자자들이 모험을 걸고 돈을 넣고 기업은 그 돈을 가지고 공장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컨더리 마켓을 뺄 수가 없다. 시스템 붕괴한다. 필수 불가결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개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면 안 된다. 비트코인은 끊임없이 신주가 발행되는 아주 특이한 시장이다. 그래서 그게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의 첩경이다.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실패하기 때문에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뉴스가 없는데 이렇게 가격이 좀 올라가는 일주일 동안 막 좋은 분위기여서 제가 영상 안 찍어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그래, 행복한다기보다는 좀 걱정을 좀 덜고, 열흘 전에 제가 매일 영상 3일 올렸을 때 여러분들 상태를 제가 알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제가 와서 애국가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저를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막 망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말했던 거 다 뻥이었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다 안심을 좀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장 올라가니까 제가 그냥, 이제 가벼워졌을 거다, 마음이 좀 공포감에서 벗어났겠다 했는데, 또 이제 오늘 좋은 분위기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채굴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가설을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이 신주를 10분마다 발행하는 아주 독특한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 쓸데없이 공부 안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지식인들한테 현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럴듯한 말이지만 사실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헛소리다.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100년 후에 사토시 단위로 그 코인이 발행되는 것이 채굴업자들한테 의미가 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은 붕괴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이 시스템 붕괴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하락장이건 상승장이건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세컨더리 마켓에서 거래되는 것과 다르게 지금 계속 자본의 순유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질문을 극복해야 되냐면, 채굴 코인이 줄어들건 늘어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인 무슨 가치가 있어요? 내재 가치 하나도 없다며. 맞아요. 그 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어? 그건 그냥 시스템의 게임 띠어린 거예요. 코인이 가치가 없으면 시스템 붕괴하는 거예요. 코인의 가치가 없는 거? 그거 뭐야? 신규 자본이 유입되지 않으면 그냥 붕괴해요. 내일 붕괴해. 내일은 좀 심했나? 하여튼
지금 이제 마이클 셀러 겸 같은 분들이 막 지금 하락장에서 사고, 뭐, 우리가 모르는 또 지구촌의 어떤 분들이 지정학적 이유로 사고, 그것이 많건 적건 이렇게 사주지 않으면 채굴기 안 돌아간다니까요, 지금도. 지금 뭐 6.5개가 10년 전에는 거의 6달러라고 생각했다니까? 6달러밖에 안 되면 채굴업자들 이거 스위치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 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신규 자본이 그만큼 유입이 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신규 자본이 지금 약 10분의 6.5개의 가치를 시장 가격, 즉 다시 말해서 4만 불 근처에서 유지시킬 수 있는 자본의 유입이 100년 후에 1사토시밖에 채굴 못할 때 순 자본이 유입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유입되면 그때의 수수료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채굴업자들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그 수익 유입만큼 채굴기가 돌아가요. 그 당시에 전기 가격이 어땠던 간에.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순 자본의 유입만큼 100년 후에 들어오면 그것이 그 거래 비용이, 거래 수수료의 형태로 나눠 먹건, 신규 사토시로 나눠 먹건, 그거를 채굴업자에 나눠 먹게 되어 있고, 순 유입. 파는 놈이 있고, 새로, 달러 가지고 들어온 놈이 있는데, 새로 달러 갖고 들어오는 놈에서, 팔고 나가는 놈 빼는 게 순유입이잖아요. 그 순유입만큼 채굴업자에 나눠 먹고, 나눠 먹는 거 이상이 되면 가격을 올려요, 그것이. 뭔지 알겠죠? 그러면 그 순유입만큼 뭘 하냐? 순유입만큼, 이 시스템이 외부에, 자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외부의 자원을 채굴업자를 통해 쓰는 거지만 전기를 쓰는 거예요. 엔비디아의 아직 그 칩도 써요. 예, 그러니까 뭐 감가상각의 형태로 쓰니까 그 순유입만큼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외부로부터의 지원이고, 비트코인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본의 순유입이 있는 거고,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비용 지불이 있는 거지. 삼성전자가 세컨더리 마켓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마다 신주를 발행해서 그 신주만큼 이 삼성전자 공장을 돌려야 되는 거지, 뭐, 어디다가 이렇게 내가지고. 그래,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게 여태까지 10년 동안 왔고, 앞으로 100년 동안 간다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인 거고, 야, 그거, 어떻게 100년까지 갈 줄 알아. 그게 어떤 이유로 비트코인이 업솔트 돼가지고, 비트코인을 안 들어오면, 비트코인 안 가. 맞아요. 그건 맞아. 근데 그거는 채굴 코인이 이 내부 시스템에서 결정한 이 채굴 코인이 줄어든 건 무관하다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그냥 순유입이 없으면 이제부터 세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10년 제가 관찰해 봤더니 순유입이 하락장에서도 계속 있었고, 놀랍게도, 참 은혜롭게도 순유입이 하락장 계속 있었고, 겨울에도 있었다. 엄청난 돈이 하루에 뭐 2015년, 16년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500억 원 정도의 순유입이 있어요. 지금은 얼마겠어요? 지금 뭐 하루에 몇 천억 원에 계산해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이 가격 곱하기 6.5개 곱하기, 그러니까 6.25개 곱하기 6이 1시간 동안 나오는 신규 코인이고, 그거 곱하기 24가 하루 동안 나오는 신규 코인이고, 그거 곱하기 4만 달러 하면 그만큼의 순유입이, 그게 딱 고르게 있진 않지만 몰아서도 오고, 이번에 채굴업자들이 던지는 것처럼 계속 꾸준하게 오는 것과 이게 엇나갔다가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실현돼 버리기도 하지만, 뭐 6개월 단위로 보면 이게 균형이 있잖아요. 그만큼 신규 유입이 있으니까 이걸 버티는 거기 때문에, 채굴 시스템의 코인 분배하고 무관하게 그 유입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왜 100년 후에 없냐, 지금 없냐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것이 지금 없으면 망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문제를 잘못 만들었다. 결론. 비트코인 시스템은 채굴 코인이 줄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순유입이 없으면 망한다. 여러분들의 문제 제기는, 그래서 채굴 코인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10분마다 무슨 짓을 하고 외부의 전기를 쓰는 이 시스템에 앞으로 100년 동안 자본의 순유입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고민하셔야 된다. 근데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그래서 신규 코인이 줄어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다. 왜냐? 어느 시점이 되면 자본의 순유입이, 이 총가치 대비 자본의 순유입이 별로 없어도 이 총가치를 지키는 해시파워가 이 총가치만큼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장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분산돼서 이걸 트랜잭션 하는 것과 관련한 게 수수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이제 감당해 주면 되는 건데, 뭐
극단적인 얘기해서 지금만큼의 순유입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가격이 안 오르고 채굴자들이 그 수수료라는 형태로 나눠서 쓸 거 아닙니까? 나눠서 썼을 때 지금 정도의 해시파워보다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그 칩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경쟁이 첨예하니까 해시파워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자본의 순유입이 똑같다고 했을 때 그 해시파워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지금의 이 자산을 지킬 만큼의 힘이 안 될까? 50년 후에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충분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지금 깔딱깔딱해요? 지금 비트코인의 보안성이 깔딱깔딱해요? 조금만 더 떨어지면 어디 혹시나 노리는 중국이나 미국한테 추월당해? 해체돼? 아니잖아요. 가격 안 올라도 되잖아요. 게다가, 이 게임의 성격상, 신규 채굴자들이, 신규 코인베이스의 인플레이션이 적으면, 순이익이 적어도 가격을 지탱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형태는 어떻게 예상하느냐? 트랜잭션 피가 굉장히 올라가요. 트랜잭션 피가 올라가는데 그 트랜잭션 피는 온체인 데이터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온체인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정할 거고 온체인 데이터가 하나 올라갈 때는 오프체인 데이터가 수만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말씀드렸죠. 온체인 데이터가 굉장히 비싼데 그걸 지불하고 하는 사람들은 꼭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데가 하겠죠. 50년 후에는. 굉장히 온체인 데이터가 비싼데 그 온체인 데이터를 채굴하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코인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달러로 환산한 가격은 엄청나겠죠. 근데 늘 비트코인은 설계상 예술이기 때문에 늘 병목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의 가격이.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의 가격이 지금도 비싸고 앞으로는 더 비싸지겠죠. 그래서 그 온체인 데이터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채굴업자들이 돈을 못 버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욕하는 블록체인 리스트들이 욕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비싸다. 라이팅 네트워크를 너무 많이 쓰면 수수료를 안 쓰니까 수수료 가격이 낮아져서 채굴업자가 나중에 벌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팅 네트워크가 결국에는 청산을 해야 되거든 온체인으로. 그래서 라이팅 네트워크는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를 많이 쓰면 온체인 데이터도 많이 남겨야 돼요. 근데 거래가 그만큼 많다는 거니까 이걸 다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의 순유입이 없으면 비트코인은 올해 망해요. 올해 내년에 망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연역적으로만 보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제가 더코인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달러를 넘은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지만 이게 불안에 떨지 않아요. 이게 웬만해서는 망하지 않는다. 자본의 수입 유입은 계속 있다. 자본의 수입 유입은 왜 있냐면 나심탈레브는 투기적 욕망, 더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으면 투기적 욕망이 없으면 주식 요번에 이자율 때문에 주식 던지듯이 빠져나갈 거고 그러면은 외부에 전기료를 지불할 돈이 순유입이 나심탈레브 똑똑한 분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그래서 외부에 던질 순유입이 없으니까 전기를 못 쓰니까 시스템이 하락해져서 가치는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악순환에 의해 가지고 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왜 자본의 순유입이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지. 투기적 욕망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밖에는 못 받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갖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들이 사실은 전기 비판하고 이 채굴 이거 비판하고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나신탈레브의 논문하고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제 눈에는 다 똑같은데 비트코인이 뭔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논리를 공부하면 제 말이 믿어지는 거고요. 비트코인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기도 쓸데없는데 쓰는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굴업자들이 투자하는 사람들도 쓸데없이 투자하는 거고 그냥 가격 오니까 투자하게 되는 거고 이게 트랜잭션을 기록하는 채굴업자들도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를 갖다 소모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상을 못 받으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쓸데 있다니까요. 네. 자, 오늘 제 설명이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예. 그분들이 제기하는 거 가짜 문제다. 채굴 걱정하지 마세요. 채굴 완료되는 거.
네. 오늘 제가 좀 방방거렸는데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뭐 침체할까봐 그랬고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전망이 괜찮습니다. 이자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약간 좀 모험적으로 전망을 한다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은 그렇게 쉽게 못 올리는 것으로 시장이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연준이 계속 간만 보는 거고, 이자율을 지금 그 볼코처럼 80년대 볼코처럼 강단위 때 밀고 나갔다가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의 서플라이 체인이 마비됐던 그 여파가 2022년도, 2023년도에 한꺼번에 본격적으로 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나중에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해서 올릴 텐데, 그게 진짜 많은 실수를 했거든요. 산업국가에서 그 의사들 말만 듣고 경제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네. 선택이라는 것을 잘 모르지 않았을까.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라가 전부 거대한 유치원 같다고. 근데 그게 참 코로나 때 말이 되는 게, 이게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게 완전 무결한 건 없거든요. 완전 무결한 걸 추구하다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몰렸다. 제가 몰린 것도 있고 여러분이 몰린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몰린 거는 미국의 연준이다. 미국의 연준이 어떤 지금 선택 기로에 있냐면, 잘 들으세요. 초고 인플레이션, 확정된 초고 인플레이션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확실한 서플라이 체인 붕괴로 가느냐, 지정학적인 위기까지 더해지는 그 둘의 지금 선택에 몰린 거예요. 어떤 선택하실래요? 당장은 안 죽어. 근데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일상화되고 그것이 국지적으로는 어떤 나라에서는 초고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치달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이나 전 세계가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그냥 만성화된 인플레이션, 아니면 여기서 허리띠 딱 졸라매고 부실 채권 정리하고 자산 거품 꺼트리면 헝따 같은 게 각 나라마다 이제 몇 개씩 발생하면서 폭동에, 쿠데타에, 지정학적 위기에 난장판 되고 서플라이 체인 마비되고 식량 위기 오고, 뭐 화끈하게 한번 하고 털고 가는 것도 방법인데, 그 코로나 2년 동안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경제학적으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봉쇄라는 이상한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는 또 그게 말이 됐죠.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그게 몰렸어요 지금. 그럼 어디다 베팅하시겠어요? 시장은 지금 못한다는 거에 베팅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냥 인플레이션은 일상이다. 그럼 인플레이션 떠오르는 코인 있죠? 뭐 이런 말을 누가 어떤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 주창자들이 뭐 하면 떠오르는 코인 있죠? 뭐 이렇게 하던데,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 완전 음모론이더라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인플레이션 하면 떠오르는 코인 있죠? 지정학 하면 떠오르는 코인 있죠? 변제 최종성 하면 떠오르는 코인. 그 코인입니다. 그 코인.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